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임용환 소장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여전히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매년 오는 호국 보훈의 달이지만 올해는 더욱더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북한이 우크라이나도 파견하고 이게 어떤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사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적인 분쟁이라든가 전쟁이라 이런 것이 위험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뭐 그렇다면 한국은 세계에 진짜 이게 이제 중동보다도 더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한국 전쟁 같은 거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전략적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어느 한 곳에 계속 신경이 가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계속 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중동에도 계속 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을 억제해야 되는데 어딘가에서는 뭔가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한반도가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제2차 한국전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사실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주제 중에 6.25 초기 지연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초창기 한국 전쟁에서의 문제를 감추고 왜곡하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모든 면에서 준비 안 된 군대가 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던 힘은 또 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에는 한국전쟁 지연전 과정이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군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는 전쟁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전 이후 전반적으로 전선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개전 직전에 국군은 북한군에 비해서 병력의 규모, 화력, 장비의 질, 실전 경험, 훈련 등등등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군이 북한군과 접경 지역에서 계속 지속적인 교전 상태가 있었거든요. 연내급 부대의 충돌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때쯤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선 부대의 사단장급 지휘관들을 갑자기 바꾸고 가장 중요한 축선 중에 하나인 의정부 축선을 담당했던 국군 7사단에 연대급 부대의 주둔지를 조정을 해요. 근데 그것도 주둔지가 완전히 조성이 된 상태에서 완전히 톱니바퀴 물리듯이 해야 되는데 어떤 건 가고 어떤 건 못 가고 이러면서 7사단의 연대가 2개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잠깐 소강 상태 갔으니까 잠시 미뤄놨던 병사들의 외출 외박을 6사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대가 다 풀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실제 교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 북한이 쳐들어온다라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있는 와중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장교 구락부라는 게 건축이 완료됐는데 이걸 축하한다고 축하 파티를 벌여서 주요 지휘관들이 거기서 만취 상태에 이르는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전전선에서 받으니까 속절없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1사단과 6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전전선이 무너졌고 전선은 한강 방어선 일대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왜 휴가도 굉장히 많이 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땠나요? 음모론 이야기도 많은데 네. 뭐 현재로서는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증언해줄 사람도 없고 문서도 없고 영원히 음모론은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모론이든 뭐든 이런 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국군이 생각처럼 또 그렇게 무능하진 않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조치의 문제였지 국군 전체가 무능한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강 방어선을 이제 서부터 국군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북한군의 이제 한강 이남 진공 작전의 전체 계획을 확실히 파악을 해요. 그래서 김포 방어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당시 서울 함락될 때 한국군 지휘관에서 사단급 부대에 지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김홍일 장군이 유일했는데
이제 김포지구 사령관에다가 한강 방어전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김포를 막아야 된다. 뒤로 옆으로 들어오는 북한군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김포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 김포 방어전부터 곧 전투하는 양상만 보면 너무 형편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김포에 있는 병력은 전투부대가 아니었고요. 전투부대라고 하면 위에서 다 폐간병 내려오는 부대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군대는 한번 박살이 나면요. 전투 못해요. 그걸 가서 완전히 재정비하기 전에 못하거든. 근데 뭐 도망쳐오든 탈출해오든 잡아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사에서는 이걸 무조건 혼성사단이라고 그래요. 넘어왔는데 뭐 이거저거 5개 있으니까 그냥 여긴 2사단이라고 하는데 혼성 2사단, 뭐 여기는 혼성 1사단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 배치를 하는데 실제 병력은 3분의 1도 안 되고 장비, 지휘 엉망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2사단을 지금 신사동, 압구정동 쪽에 놓고 7사단은 동작동, 대방동 막는다. 수도사단이 신길동에서 양화교까지. 그리고 김포지구에는 거기 있는 잡다한 부대들 쓸어 모아서 니네가 막아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사실 완편된 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군사사학자분들,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완편이 안 된 부대는 굉장히 약해진다. 근데 완편 정도가 아니라 뭐 불완전 부대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부대를 모아서 혼성 부대다라고 명칭할 정도로 조직력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다. 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에 들어가 있던 부대들을 보면 그 예하에 있던 12연대 2대대, 뭐 기갑연대 제일 장갑수색대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써선 안 되는 인원들이 들어가요. 누구요? 군대가 미래가 있으려면 후보생들 네. 장교를 양성해야 되고 부사관을 양성해야 되고 네. 병사들을 양성해야 되잖아요. 보병학교의 후보생 대대가 어쩔 수 없으니까 방어에 투입됩니다. 공병학교의 뭐 도보대대가 원래 공병인데 보병처럼 가서 싸우라고 해서 도보대대라고 명칭을 붙여서 네. 그 인원들이 교육받아야 되는 학생 인원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교육생들. 그렇죠. 근데 군의 미래가 없이 일단 닥친 대로 끌어와서 일단은 막아라. 지금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방어전이 펼쳐지고 있는 김포지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퇴한 병사를 모았다고 그랬는데 네. 얘들이 정상적으로 올라갔을 때도 수류탄도 없고 그냥 총만 들고 가고 올라갈 때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공용학이 없는 경우도 수록하고. 정말 중요한 게 조직력인데 아예 조직 자체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에 맞서는 그러면 내려온 북한은 어떤 조직을 여기서 이제 김포로 들어오는 부대, 네. 이게 한강 방어선의 측면을 치고 들어오는 부대가 전 북한군 쪽에서 최강 부대였죠. 이게 유명한 방어사는 6사단이라고. 이 부대는 사실은 팔로군 중에 조선족으로 만든 사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약간 이제 팔로군이라면 그러니까 조선군 북한청 한 800명 집어넣어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조선 사단이다 이런 식으로 온 건데 원래는 팔로군 166사단이었죠. 이 부대는 개전하자마자 김포 쪽에서 도강을 해갖고 한강 뒤로 들어와서 한강을 막는 게 임무였어요. 이렇게 되면 위에서 한국군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막히니까 이미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영등포까지 오는 날을 단 이틀을 잡았더라고. 왜냐면 한국군이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이틀이었는데 만약 6월 27일이나 6월 28일에 영등포 도달했으면 그 한국군은 그냥 없어지는 거였어요. 6월 28일 새벽에 북한군이 어선을 이용해서 선견대를 은밀히 상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2mm 박격포의 포지를 점령을 하고 국군에게 화력 타격을 실시를 해요. 그 당시에 국군 기병체 7중대가 이걸 막다가 역부족으로 결국은 63고지라는 곳에서 퇴각을 합니다. 이 63고지가 함락이 되면서 남쪽에 있었던 72고지의 제22연대 3대대 그리고 보병학교 사관 후보생 대대가 이제 적과 교전을 개시를 하죠.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전차 2대를 앞세운 북한군의 제6사단 13연대가 운유산 쪽에서 화력 타격, 포병을 때리면서 접근을 하니까 국군은 이제 어쩔 수 없죠. 물러나야죠. 12연대 2대대 잔여 병력을 운유산에서 운유산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거기서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총검으로, 육탄으로 무조건 막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북한군의 의도를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영등포 축선이 뚫리면 다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그쪽 일대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맘때쯤 이제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북한군의 계획에선 국군이 퇴각하는 게 없어요. 전멸시키려고 했죠. 전멸시키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북한의 3단계 전략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중요하게 저희가 다룰 수는 없지만 국군 6사단이 춘천에서 북한군 2군단의 진격을 말 그대로 박살을 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북한군이 참패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군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지죠. 도하 장비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 헤엄쳐서 도강해라라고 해서 6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도강을 해가지고 이제 김포 비행장에 대한 총공세를 감행을 합니다. 거기를 방어하고 있던 그 우리 국군 장병들이 거기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지만 전차를 앞세운 정예부대를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역부족으로 소사로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29일 새벽에 김포지구 전투사령관이었던 개인주 대령이 갑자기 실종됩니다. 전사나 북한군에 잡혀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종돼요. 그 이후는 제가 디테일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분이어서 어쨌든 일분이 실종이 되고 그리고 나서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분이 있어요. 최중령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비행장 탈환을 위해서 반격에 나섭니다. 그래서 북한군과 격렬하게 교전을 벌이지만 전력이 비교조차 되지 않잖아요. 당연하게도 돈좌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중령님은 직접 기관총이 장착된 4분의 1톤 트럭을 몰고 비행장으로 난입을 해서 사방으로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격렬하게 전투를 벌이시다가 북한군의 조준 사격을 받고 장렬하게 전사하십니다. 지휘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뒷이야기가 좀 남네요. 네, 뭐 그거는 그렇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포지구 전투가 이게 전투만 보면 일방적으로 패전하는 것 같죠. 정말 엉망이고 그리고 사령관 한 명은 실종 내지는 뭐 도망 무단 이탈했다고 그러지 한 분은 그냥 돌격하다 죽었지. 그 다음에 우병옥 중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다 틀렸다 그래서 자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김포지구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잘 싸운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사단은 이 저항 자체도 계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투에서의 승리와 전투에서의 패배 그리고 전략적 승리와 패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북한군 6사단 13년대가 김포 비행장을 점령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생겨요. 마침 그때 아까 말씀하신 1사단 장병들이 건너왔거든요. 네. 거의 한강 맨손으로 건너다시피 했거든요. 이 부대가 김포로 투입이 돼요. 그리고는 그 패전과 도망 충격에도 불구하고 김포 비행장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때 마침 또 B-19 폭격기가 나타나서 막 때렸더니 그 폭격이 떨어지는 걸 기회로 습격을 해갖고 비행장에 억류돼 있던 국군포로까지 뽑아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임 의원님 시작할 때 그랬지만 이게 과거에는 한국의 흑역사였어요. 뭐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되고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니까. 무기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편제도 안 된 부대가 북한군에서 전투 경험도 제일 많은 최강 사단하고 이렇게 싸운다. 6사단 입장에서는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대를 대상으로 이틀이나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그 와중에도 또 국군이 반격을 합니다. 그 1사단이 넘어오면서 15, 16, 18년대 병력들을 모아서 최영희 대령이라고 15연대장인데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나중에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바로 이제 반격을 합니다. 이때 장갑차까지 불러가지고 7월 1일에 김포 비행장 남쪽 고지까지 탈환을 해요. 북한군이 정말 기절할 노릇이 갑자기 이게 반격까지 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게 보병 6개 대대를 긁어 모으고 몇 대 있지도 않았던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반격을 가한 거였거든요. 네. 북한군 6사단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부대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계속 밀고 가나요? 그래서 7월 2일에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지점에서부터 국군이 다시 진격을 하려고 그래서 126 고지 너머로 북한군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네. 다시 재공세를 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126 고지에 있던 북한군이
빠른 반돌격을 가해옵니다. 그러면서 국군이 다시 138 고지로 퇴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그 몇 대 있지도 않은 정말 국군의 소중한 전략 자산 장갑차가 장갑차. 투입됐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2일 저녁에 그 장갑차들이 모여서 재보급을 받고 있었는데 네. 하필이면 그걸 하늘에서 보고 있던 우군기가 네. 장갑차를 공습을 해가지고 세 대가 완파됩니다. 오폭이야. 한편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이 이 당시에 벌어집니다. 메가더 장군이 수원 비행장에 착륙을 합니다. 네. 그래서 김홍일 당시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에게 방어 계획에 대해서 쭉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전선을 시찰하러 갑니다. 그리고 개인호를 지키고 있었던 어떤 병사에게 묻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그 호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병사가 그 장병이 대답을 했죠. 군인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직속 상관의 명령이 없으면 저는 철수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이 지역을, 이 진지를 지킬 것입니다. 그렇구나. 자네 지금 소원이 무엇인가? 충분한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이 대화에 감동받은 메가더 장군은 이런 병사, 이런 장병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쿄로 들어가는 즉시 지원군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 내용을 포함해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미 지상군의 투입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국가의 명운이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미군이 드디어 참전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7월 5일부터 이 경부 축선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미군이, 동쪽은 국군이 담당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도 전체 전선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거든요. 병력이 없어요. 더 중요한 조치는 7월 14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이양을 합니다. 작전권 이양 때문에 자꾸 불만들이 많으신데 이건 지금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당시 한국군이 지도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어이가 없는 게 한국 지도를 미군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지도가 없었어요? 부대 지도가 없어요. 사단장이 지도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보통 이게 숙소로 많이 쓰잖아요. 집결지로.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꼭 이렇게 대한민국 전도 걸려 있었거든요. 맞아요. 사단이 그걸 보고 작전을 짜요. 근데 전도를 가지고 무슨 이거를 될 해.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 나중에 미군이 니네 왜 이렇게 이상한 게 어디가 니네 땅이 되니까 어딘지도 모르니 지도가 없다고 그랬더니 뭐 찝차 하나 가득 실어서 갖다 주더랬잖아. 이런 상황입니다. 탄약, 병력 이런 걸 다 미군한테 의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뭐 공군을 우리가 부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죠. 오늘날하고 그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다음 이야기. 1사단의 항전으로 벌어낸 시간을 통해 미국의 스미스 부대가 전선에 투입되고 오산에서 북한과 첫 전투를 벌인다. 그러나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전력에 스미스 부대는 처절하게 패퇴하고 만다. 한편 국군은 춘천 전투 승리의 주역 6사단 병력이 충북 지역으로 진격하는 북한군 방어에 나선다. 당시 동랑리 일대를 방어 중이던 국군은 초등학교 교사의 제보 덕분에 북한군을 기습하게 된다. 하지만 북한군 포병은 침착히 대응 사격을 시작하고 국군은 박격포가 발사되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는데 한강에서 금강까지 6.25 전쟁 초기 지연전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